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4년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각종 대형 사고들로 얼룩졌습니다. 2025년 새해는 2024년의 이런 어둠을 밀어내고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지역과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도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손문선 좋은정치 시민의 대표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됐습니다. 참 2024년은 우리가 참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2025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계획인데, 먼저 경제 관련 사항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전기요금을 갖고 그동안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요금을 올려야 된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 어쨌든 새로운 제도가 지금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역별 요금제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이 지역별로 요금이 달라진다는 것인지 어떻다는 것인지 이 좀 이해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년 만에 한전의 단일 전기 요금제가 차등 요금제로 바뀌는데요. 차등 요금으로요. 네. 현재 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똑같거든요. 네. 뭐 주택용이든 산업용이든 용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경북하고 원자력 발전소 하나도 없는 수도권하고 같은 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요금제가 앞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올해부터 실시가 됩니다. 전기 작업률에 따라 지역별 요금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전기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눠서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요금을 덜 내고 네.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더 내는 체계로 앞으로 바뀌는데요. 2023년 한전 전력 통계자를 보면 대전이 3.1%, 네. 자급률이요? 네. 자급률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이 자급률이 10.4%. 네. 근데 상대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전기를 덜 사용하는 경북 같은 경우는 215.6%거든요. 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가 71.7%인데 앞으로 이런 자급률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차등요금제가 실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 전기 생산이 많은 지역은 요금이 싸고 예, 예. 생산을 않는 지역은 요금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 거기에다 요금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고, 실제 생산량은 적고 소비량이 집중적으로 높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요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네. 이제 6월부터 이걸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될지 우리 전북 지역 같으면은 뭐 상당히 좀 이로운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들이 그 상향된 요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좀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합리적인 어떤 요금 체계,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요금 체계가 마련돼야 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전기 도매요금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요. 도매요금이요? 네. 소매요금 차등화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시행이 된 것은 우리나라 전력 구조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곳에서 생산을 하고 네. 그리고 전력을 생산한 이 내용을 기업이나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 송배전 선로 설치하는 데 비용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전력 낭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특히 송전탑 설치 등 송배전 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도 굉장히 컸잖아요. 네. 전북 같은 경우도 지금도 반발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하면서 나온 게 차등요금제였거든요. 그래서 차등요금제가 실시가 되면 아무래도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도매요금을 100% 만약에 전가를 했을 때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전 통계자료를 따져보니까 1조 4천억을 앞으로 더 내야 한다고 하니까 네, 수도권 같은 경우요.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이나 그리고 더 내는 요금을 더 내는 소비자들 우리 그 시민들 같은 경우도 반발이 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행령이나 기타 다른 규정들도 수도권 반발이나 그리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개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소매요금 체계를 송전설로 거리로 계산할 것인지 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앞으로 결정이 되어야만이 이 문제가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좀 우려는 있지만 우리 전북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아무래도 요금을 더 내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나 주민들이나 아무래도 반발을 하겠죠. 네.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별로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기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좀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IT 기업들, 네. 데이터 센터, 이런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앞으로 정확히 정착이 된다라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네. 곳으로 이거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이전 효과도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요금이 이렇게 전망을 할 수 비싸니까요. 있겠군요.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그렇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 생긴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손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송전탑과 송전설로 이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서남 해안에서 생산되는 이 풍력전기 이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송전설로 이런 걸 갖다 진화하게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도 어떻게 이런 기회에 지역 요금제에 따른 시행을 하는 이런 기회에 이런 문제도 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손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정읍, 완주 쪽에서 고압 송전설로 설치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전남 쪽에 생산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성전하기 위한 시설인데 이것을 뭐 전북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서남권의 풍력발전소에 대한 전력 송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노선이 결정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문제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 더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 문제 때문에 반발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송전탑 설치 문제가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 체계가 비수도권에서 생산해서 수도권을 보내는 대부분이 지방의 그 대형 발전소나 이렇게 재생에너지 집단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앞으로 한전이나 국가가 현재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실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앞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네. 건데요. 즉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바꾸고 앞으로 그런 기업 관련된 기업들도 지방으로 보내서 생산되는 곳 전력을 지방을 소비되는 이런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송전탑에 대한 갈등은 꾸준히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재는 국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나 지자체 결정권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법도 좀 바뀌어서 송전탑이나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 대한 권한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이런 제도적 정비가 있지 않으면 현재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 전력 에너지 소비 구조
생산 구조 이런 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이 많이 지는 생산된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개편이 되지 않겠나. 지산지소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그렇습니다. 에너지의 지산지도 정책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역별 전기 요금제를 계기로 해서 좀 이런 논의가 좀 본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항상 이 노동계와 산업계가 분쟁을 하고 있고 참 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가 되면은 항상 뉴스를 장식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제 드디어 10,000원이 넘었습니다. 네. 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1030원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170원밖에 인상은 안 됐지만 이 10,000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사적 의미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이 월급과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좀 체감 있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5일인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0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네, 최저임금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 원권이 넘었고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1만 원 넘어가는데요. 2024년보다 시간당 170원 1.7% 인상이 됐고요. 인상률은 아까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40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96,270원 정도 되고요. 연봉으로 환산하니까 2,515만 5,240원입니다. 네, 그래서 최저 월급은 한 3만 5천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네, 최저 연봉은 42만 6천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하루 8시간 공휴일 빼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월급은 한 21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연봉은 한 2,500만 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그 정도의 지금 최저임금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오르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액, 이게 지금 얼마나 오르는 것인지, 이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디다가 두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우리가 시청자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은 이제 급여나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됐고요. 네, 나름대로의 국민들의 최저 생계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 법이 제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저소득층 생계급여액이 4인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작년 183만 3,572원에서 6.42%가 인상이 돼서요. 네, 195만 1,287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11만 한 8천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4년에는 71만 원 정도 됐는데 앞으로 76만 5천 원 수준으로 7.34%가 인상이 됩니다. 네, 월 한 5만 2천 원 정도가 인상됐고요. 더불어서 부양 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 기준도 완화해서 추가로 3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 같고요. 네, 기존에는 부양 의무자 연소득 1억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숫자 가구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연간 그 저소득층의 생계 급여, 이것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좀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따라서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네, 의료급여나 그렇죠. 교육급여, 네. 주거급여 전부 다 네, 달라지게 영향을 됐습니다. 미치게 되니까요.
특히 또 이런 그 저소득층의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중위소득의 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런 그 생계급여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그 의료급여랄지 주거급여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늘게 되고 낮춰지게 되고 뭐 이런 그 기준이 들으니까 이런 그 중위소득도 상당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중위소득이 올랐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생계급여의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좀 중위소득 이것이 얼마나 오르는지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복지급여 지원액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죠. 정부 정책이 지금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 모든 부분의 혜택이나 수혜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뜻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025년 중위소득이 4인 기준으로 보니까 572만 9,913원에서 네. 6.42%가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572만 원에서 609만 원으로 예. 뭐 그런 정도로 인상이 역대 됐다. 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1인 가구 경우는 2024년도에 222만 8,445원이었는데 앞으로 2025년도에는 239만 2,013원으로 7.34%가 인상이 됩니다. 네.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지금보다는 한 7만 1,000명 정도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끔 됐고요. 네. 그리고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정부 뭐 교육부나 복지부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 수혜 대상자가 앞으로 대폭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중위소득이 인상됨으로 해서 말하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숫자가 한 7만 1,000명으로 이렇게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 이 생계급여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급여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서 중위소득에 내가 좀 중위소득이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그 복지급여 혜택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동사무소 가서 좀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 관련된 지원제도 보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위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세대나 가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급여에 대한 우리 복지 급여에 대한 우리가 생활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 복지 급여 우리가 내 소득이 얼마나 되니까 복지 급여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우리가 생활하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육아휴직 제도도 상당히 변화가 됩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도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지금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변해서 직장인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육아휴직 기간이 좀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로 연장이 됩니까? 올 2월부터요. 예, 23일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작년보다 길어지는데요. 네.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에서 엄마가 1년 반, 네. 아빠가 1년 반으로 확대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네 번에 나눠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편리할 때 네. 나눠서 쓸 수가 있고. 부부가 각각 쓰면 최대 3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최대 3년까지. 예,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미숙아 출산과 배우자 출산휴가, 아내가 나면 남편 얘기를 하겠죠. 휴가가 확대가 되는데요. 미숙아 출산 시 기존에는 90일이었는데 100일로 네. 늘어나고요. 배우자 경우도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네. 2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20일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고요. 네.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0일 이내에 사용을 해드렸군요. 특히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는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면 한 3년 정도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네. 필요할 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1년 6개월씩 쓰니까 1년 6개월 정도씩 쓰니까 뭐 최대로 말하면 한 3년. 3년 2개월인데 2개월은 빼고 3년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또 휴직 급여도 또 인상이 됩니다. 도움이 상당히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네.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어쨌든 육아 문제하고 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는데요. 올해부터 육아휴직 소득 지원도 강화가 됩니다. 네. 2024년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 올해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네, 네. 뭐 1월에 3개월은 뭐 250만 원, 네. 그리고 4월에서 6월 사용하면 200만 원, 7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으로 이 제도가 바뀝니다. 네.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네.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했는데 지금은 이제 즉시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을 12개월을 사용을 했을 때 네. 전체 급여액을 계산을 제가 해봤거든요. 총 2,310만 원으로 작년보다 510만 원이 네. 늘어나게 됐습니다. 2,310만 원이요? 네, 특히 네. 또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첫 부모, 한부모.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좀 상당히 크게 늘어났군요. 최대 50만 원이 늘어났죠. 네. 이런 제도도 잘 활용하면 아이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한 2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교육 제도도 달라집니다. 좀 교육의 어떤 그 시대상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달라지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우선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건 학점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 대학 학점제를 생각이 나죠. 네. 그런 걸로 대학에서나 쓰는 제도인데 이 고등학교에서 쓴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영향이 좀 미칠 것 같아요. 우선 교사들의 교육 방식이랄지 그리고 입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뭐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별 흥미도 못 느끼고 이런 문제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혁신 교육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요. 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좀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 학교에서 만들어준 교육과정을 갖고 수업을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게끔 바뀌고요. 네.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이수 과목에 따라서 졸업을 결정을 하고 또 하나는 출석 일수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만족돼야만 네. 졸업이 가능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대학 입시 제도도 이제 바뀌어야 하잖아요. 네. 교육부가 발표한 2028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을 보니까 대학 수능이라고 하죠. 그렇죠. 수능 시험 자체가 기존과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논술 서술형 시험이 확대되고요. 수능은 선택 과목 제도가 없어지고 공통 과목으로 전부 다 응시하는 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고교 학점제 시행에 대해서 좀 우려도 큰데요. 과연 학교에서도 이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교과목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 이런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교사의 문제도 있잖아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역량 강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은 선택해서 수능을 봤는데 앞으로는
같이 공통 과목을 보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던 여러 과목들도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따른 뭐 이렇게 사교육 시장을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평가 방식도 상당히 네.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관식의 경우는 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공정성 뭐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변화하는 이 교육 시스템 이걸 갖다 따라가지 않을 수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이 될 것인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논란이 됐던 것이 AI 교과서가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뭐 정부는 AI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지만 국회에서는 이것이 좀 보조 자료로서 보조 자료로 격화돼서 수정이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좀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AI 교과서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교육 현장에서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AI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정부가 학습자의 개별 학습을 돕기 위한 취지로 2025년부터죠. 올해부터 영어, 수학, 정보,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네. 이에 대한 우려나 반대도 컸고요.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율이 높았습니다. 뭐 학생들이 인지 능력이나 주의 능력을 저하한다. 네. 그리고 학습 도구보다 오락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걸 걱정을 했었는데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했던 초등교육 개정안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 26일 국회에서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화되어 가지고 본회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교육부 계획이 좀 차질이 발생을 했는데요. 원래 교육부는 2025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는 3, 4학년, 중학교는 1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를 도입할 계획이었었는데 실제 수정 개정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사용이 되면 무상 의무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소득 문제도 있고 학부모 부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한 갈등의 요소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증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하잖아요. 교과서와 교육자료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료 편찬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3월부터 학교에 안착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아마 이것도 우리가 AI의 생활에 밀접하게 지금 침투를 하기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이 교육 문제에서는 참 뭐가 정말 학습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가령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사고력 신장을 저해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아직 검증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논란이 많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이제 생활에 있어서 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그야말로 네티즌으로 이제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강점이 이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이제 중단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설치되는 것에 한해서 중단되는 것이지 이미 구축된 것은 계속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영향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확실히 제도가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건지 새로 구축되는 것만 공공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그동안에 해왔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는 건지 이것부터 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올해 공공 와이파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이미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는 서비스가 앞으로 계속 되고요. 네, 계속되고요. 네, 신규로 추가 설치되는 부분은 안 하겠다 네. 입장인데, 그리고 전국 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지원은 계속 될 거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예,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와 통신사가 평균 한 400만 원을 정도를 부담해서 장비랑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시군이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익산시가 그 매달 회선 사용료로 33,000원을 부담하는, 네. 장비 설치는 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쪽 통신사가 설치를 하고 네. 이에 대한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33,000원 정도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신규 설치 예산이 삭감하면서 기설치된 와이파이까지 서비스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확대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나름대로 확대 안 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혜택이 그래도 확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공공 서비스는 계속 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새로 구축되는 시설인지 새로 구축이 안 되는 시설인지 우리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도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어느 건물에 들어가든 이 공공 와이파이를 갖다가 해서 아주 편리하게 요금 별도 요금 부담 없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인터넷 접근성이 좀 약해지고 또 요금 부담도 좀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공공 와이파이를 더 확대를 해서 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로 설정을 그건 했는데, 자치단체 이제 자율적인 정책으로 추진한 거군요.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니까 네. 계획이 좀 차질이 빚었다라고 이제 그런 뉴스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정부는 현재 이제 공공 와이파이가 전국 48,000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목표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 정부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 보면 다중이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설치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인터넷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장비 교체 비용들도 앞으로 추가로 그렇죠.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고려한다라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부 계획에 좀 변경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좀 찬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 제도들 모두 우리 지역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바뀌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문선 좋은정치시민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